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월은 프로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신나게 불렀던 노래인데요. 매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인 건 삼척동자도 알겠죠? 예, 삼척동자가 바로 어린이니까요.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5월 5일의 의미를요. 그런데 어린이날이 100년을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게 1922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을 거고요. 물론 그 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날을 챙기기는 어려웠겠지만요. 저는 새 아이의 아빠여서 이 어린이날이 참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린이날에는 우리 어른들도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애들처럼 좀 유치하게 놀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평소에 너무 진지하게 살고 있잖아요. 5월 5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5월 5일 휴일인 금요일 오늘 역시나 생방송으로 이어갑니다. 원탁의 기자들 오늘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 5월 되면은 마음을 전할 일이 많습니다. 어디 마음만 전하나요? 돈도 같이 전하게 되죠. 외식 선물할 거 없이 이 비용 부담이 참 커지는 5월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인데 걱정의 달인 가정의 달이라는 말도 있고요. 물가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지출 사정도 함께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살 때 이 보조금을 얼마 이상까지는 줄 수 없게 단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소비자들의 혜택은 줄고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린다라는 지적도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법은 안 고치고 있을까요? 단통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일단은 제주 산간,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호우특보 그리고 충남 서해안, 호남 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비 피해 그리고 시설물 관리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특히나 이제 실내에 있는 시설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실내 유료 시설의 이것 판매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줄을 안 서도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 수 있는 이 티켓 값이 웃돈을 주고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내한 공연을 앞둔 그 해외 팝스타의 콘서트에는 100만 원짜리 이것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재기를 한 뒤에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 티켓 두 글자로 불법 티켓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823님이 두 글자 가장 빠르게 보내주셨네요. 7823님. 그리고 배성용님이 항상 콩을 통해서 거의 선착순 항상 되게 빠르게 보내주시는데 급하셨습니다. 오타가 났네. 정답은 암초입니다. 이거 오타 암초에 부딪히셨습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니고 그냥 유머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안 가세요? 가야죠. 끝나고 갑니다. 방송 끝나고 가야죠. 어디 가세요? 좀 알려줄 수 있는. 저는 박물관 갈 예정입니다. 박물관. 여기 강서구에 항공박물관 있더라고요. 항공박물관. 비행기도 공항 근처에. 네네. 오. 고란 기자는? 저는 근처 펜션을 친구가 예약을 해서 친구들 가족끼리 같이. 오늘 비 조심하셔야겠다. 그래서 아마 실내만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혹시 박수익 기자는? 예, 저도 실내로 저희 집으로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네.
어른이시잖아요. 예, 네. 네. 어른이는 어린이날 집안일을 해야죠.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같은 실내 시설로 가시는 걸로. 근데 이제 가정의 달에는 특히나 이제 나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5월에는 다들 지출이 커지시죠. 부담의 달이죠. 네. 음. 저는 특히나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아이 쌍둥이 생일도 5월이고요. 저희 시부모님 생신이 음력으로 하긴 하는데 항상 5월 초에 이틀 차이로 그래서 이제 5월은 통장 털리는 날, 뭐 신용카드 이제 나중에 고지서 받아보면 와. 헉 하는 날. 그거 어떻게 약간 묶어서 안 되나요? 어버이날하고 생신하고. 또 아이들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딱딱 어린이날 선물 따로, 선물 따로? 생일 선물 따로. 네. 약간 그 시체발로 퉁치자 이러는 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아이고, 그렇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서운할 안 수 되더라고요. 안 있으니까.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름 좀 지출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게 부모님 챙겨드리고 또 스승의 날 선생님, 요즘엔 또 그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네, 선물을 그렇죠. 못 드리는구나. 또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날인 것 같아서 이게 비용을 좀 줄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떠세요?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책이 그쵸? 없어요. 네. 아. 다만 비용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안 된다라고 하면 외식 비용이 잘 안 드는 게요. 네. 애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다 테이크아웃을 해와서 집에서 먹다 보니까 외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물가 얘기로 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것 같은데 뭐 물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지난해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만 보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렸습니다. 6, 5, 4, 3%대까지 내려서 3.7%. 물론 이건 이제 지수상의 상승률인데 많은 분들이 체감은 또 잘 안 된다고 하시고요. 네. 네.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변동성이 큰 농산물, 석유류 뺀 근원 물가 상승률 1년 전보다 4.6% 올랐고요. 게다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년보다 4% 올랐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3%대까지 내려왔냐라고 보면 이 석유류 가격이 급락한 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둔화가 착시 효과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체감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니까 그치. 오르긴 오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작년 뭐 6월, 7월 이럴 때는 뭐 이제 6%가 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게 더 오른 거죠. 뭐 그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됐지만 더 올랐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석유류 가격이 한 16.4% 하락했는데 이 석유류 가격 하락한 거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사실 실제로는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석유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3%가 됐다는 거는 다른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외식 물가 이런 거 7.6% 정도 올랐고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 보면 뭐 치킨값, 뭐 피자값, 뭐 햄버거값 다 줄줄이 올렸잖아요. 항목별로 보면 햄버거 물가 한 17% 올랐고요. 피자가 12%, 치킨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식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올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에 그 음식료 기업들도 식품 가격들 작년부터 많이 올렸잖아요. 오르고 네. 싶은데 못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식료품의 양을 줄이는 그렇죠. 과자도 좀 작아지고 아이스크림도 점점 뭔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소비자들도 뭔가 소비를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거지방. 네, 들어봤어요. 그래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톡을 주고받으면서 인증을 하고 약간 밈 같은 놀이를 통해서 소비를 줄이는 거더라고요. 네, 뭐 그 취지는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예전에 이제 플렉스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 가심비 소비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소비를 정당화하는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진짜 극도의 절약. 아예 그냥 안 쓴 절약을 넘어서 그냥 안 쓰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 사회 현상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 플렉스 하던 시대에 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자랑하던 건 그때 당시에 풍요로운 유동성을 상징하는 거고 네. 지금은 그만큼 유동성이 시장에 말랐다는 얘기니까 서로 뭐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서로 질책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네. 약간 놀이 문화를 승화했다는 건 좋은데요. 근데 다만 저는 그 명칭이 맞아요. 거지방이잖아요. 거지방 말고 절약방 뭐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네. 좀 우픈 거죠, 진짜. 예.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아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반어법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 이런 거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올해 중반까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둔화 흐름까지는 좋은데 올해 중반까지라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다. 향후 이제 변수가 많다. 기자? 변수가 많다 이런 거고. 네. 그래서 뭐 변수에는 뭐 국제 유가도 있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전기요금 계속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요금 인상폭. 이게 뭐 특히 전기요금 다음 주 정도에 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그 물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제유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또 환율이 또 약간 불안불안해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수입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중반 이후에 네.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물가인데 또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지금 뭐 1%대 거의 뭐 세계 주요국 국가뿐만이 아니라 OECD 뭐 신흥국 선진국 따져서도 거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면 경기 부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추경이고 물론 추경하고 관련된 추경호 부총리는 계속해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부총리니까. 추경. 요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부양 필요성 가능성? 네, 사실 작년 성장률이 2.6%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뭐 이제 IMF라든가 ADB 이런 국제기구들은 1.5% 정도로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그저께 이제 S&P 같은 데는 1.1%까지 낮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뭔가 약간 추경하고 싶기도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뭔가 카드를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이 일단은 이제 뭐 이 우리가 경기 부양하려면 뭐 추경 카드도 있고 금리 인하 카드도 있잖아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제 새벽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0.25% 포인트 올려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75% 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역대 최고로 벌어진 그렇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는 언감생심인 거죠.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 더 벌어질 텐데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이제 ADB 총회 인천 송도에서 열렸잖아요. 네. 거기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 카드는 아직은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추경 카드도 이제 뭐 꺼내들고 싶겠죠. 특히나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이런 추경 카드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터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박소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물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환율,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자칫 추경에 나섰다가는 물가 곱기가 또 확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잡혔다고 판단해도 요만한 불씨가 남아있으면 이게 확 커져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경카드를 다시 썼다가는 나중에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으로 번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전에 뭐 폴 볼커가 뭐 1980년대 이제 그 금리를 20%대까지 끌어올린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섣불리 추경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물가 불안하다. 네. 현재는 박수희 그렇게 기자. 한데 추경호 부총리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던 거고 그런데 워낙 지금 이제 정부가 감세 정책도 많이 펼쳐왔고 또 여러 가지 경기 좀 부진으로 또 세수가 또 많이 거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세수 부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례대로 또 하반기에는 이런 카드들이 현재는 안 하는 것이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총선이라는 변수를 말씀하는데 그 추경을 뭐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이벤트 때문에 추경을 결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돼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또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되게 먼 얘기 같아도 이거 한번 추진하자. 그러면 논의가 확 불붙고 게다가 이게 바로 추진되죠. 사실 뭐 여야가 다 돈 쓰는 데는 한 마음으로 또 네. 지역구도 가져가야 네. 되고. 혹시 세 분 가장 최근에 비행기 타보신 적이 언제예요? 저는 지난해 말에. 지난해 말. 네. 저는 저도 3월 그 정도 됐는데요. 요즘에 비행기 티켓 너무 가격이 비싸요. 굉장히 네.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도 사람들 많고. 기다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서 그냥 연말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요즘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뭐 물가 너무 높다, 경기 안 좋다 하면서도 또 뭐 제주도면 뭐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비행기 많이 탄다는 얘기잖아요. 보복 여행 가죠. 연휴 기간 그 인천공항 이제 난리도 입국장 사진 아닌데요. 봤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3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막상 가서 막 이게 마음 졸일 수도 있고. 주차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고도 하고. 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소비는 계속되는 것 같고, 정부가 지난 3월에 먼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행 비용을 좀 지원을 하겠다. 600억 정도 예산을 쓰겠다. 내수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르면 이달 말쯤이면 그 숙박 쿠폰 있잖아요. 3만 원씩 뿌리는 거, 그것도 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석가탄신을 비롯해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사실은 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600억이라는 규모로 효과를 많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체만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3만 원 할인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또 해외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뭐 약간 모멘텀이 안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렇게 이제 해외여행을 워낙 또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 쪽에도 조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상수지에 좀 타격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내수 진작을 위한 뭐 부양책을 쓰는 건 좋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 일회성 휴가비를 주거나 이런 거에 그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수그러드는 거죠. 좀 근본적인 대책은 좀 없지 않느냐. 예.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3288님이 저희 딸이 미미의 집 사고 싶어 하던 때가 그립네요라고. 따님 이제는 다 컸는데 아이 때 이거 뭐 사달라고 했던 시절이 그립다라는. 그게 과거에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부터는 이제 장난감이 필요가 없고 다 스마트폰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뭘 보게 해달라, 게임을 하게 해달라,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가 이 지방에서 장난감 가게를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성황을 이뤘으나 지금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예전에 장난감 가게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 그 저희 안사람한테 아니 장난감 많이 갖고 놀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정작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살짝 뜯었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서 돌려줬다는 안타까운. 야, 저희 어릴 적에는 장난감 가게 하는 친구, 그냥 문방구하는 친구는 정말 최고 인기 스타였는데요. 파라나 구영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어린이날이라 쉬는 5학년 아들에게 이대호 편집장님 얼굴을 보여주면서 소개해줬습니다. 아이와 오늘도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니 애가 늦잠 자서 깨우려고 제 얼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왜 아침부터 애한테. 전현무다니. 그리고 0764님이 고라니라는 이름이 특이하네요라고. 아니 이게 자막 없이 라디오만 들으시면은 고라니로 들립니다. 네, 맞아요. 저 별명이 고란이었습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오지 마시고 깜짝 놀라니까. 고란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외자입니다. 외자 함께하고 있고요. 그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불법 티켓 2글자, 이것이 기승을 부리게 되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예전에는 해외 스타가 내한 공연을 할 때 이게 기승이었는데, 이제는 블랙핑크나 K-팝 스타들이 해외 공연할 때 해외에서 이 표가 엄청나게 또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팔다가 걸리면 20만 원 정도의 벌금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글자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단통법. 정말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거 왜 못 고치지? 누구조라고 만든 법인지 했는데 벌써 10년.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자들은 좀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취재상으로도 통할 일이 많고. 아니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어차피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쵸.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근데 그만큼 또 높은 요금제를 써야 그쵸,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사실 좀 호갱이었거든요. 이게 그동안 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사고 요금제 쓰고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통신사를 많이 출입했던 후배들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이폰 14 최근에 산 건데 그래요. 이거를 자급제로 사가지고 알뜰폰으로 했어요.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알뜰폰으로. 예, 이게 이제 휴대폰 자체는 제가 이제 할부로 이렇게 사고 일부 제휴카드 할인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한 110만 원 정도로 산 건데 대신에 요금제가 기존에 제가 통신사를 통신사 폰을 썼던 요금제에 비해서 똑같은 데이터 통화 무제한인데 월 3만 원 싸요. 지금 현재 3만 원에 쓰고 있어요. 기존에는 6만 원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계산하면 1년에 30만 원, 이상. 3년이면 90만 원, 예.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절약되잖아요. 결국에는 3년 제가 이걸 쓰면은 제가 이 아이폰 14를 공짜로 산 게 아닌가 이런 계산으로. 공짜는 아니고요. 공짜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디를 가서 지금 사더라도 이렇게 뭐 아무리 공시지원금이나 이런 게 붙더라도 이렇게 싸게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저는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으로 샀고 써보니까 통화 품질, 데이터 품질 똑같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통신 3사의 그 회선을 그대로 통신망. 이용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두 분은 좀 다른 꿀팁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실천하고 있는 거? 꿀팁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왜 이렇게 묶음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가족 결합. 네, 가족 결합도 하고 뭐 이래서.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가족 결합 할인 요거 어디 문의할 일이 있어갖고 혹시 그 결합 할인 쓰고 계세요? 몇 분이서 결합하고 계세요? 5명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 강자가 나타났다. 뭐 초등학생 뭐 막내까지 다 가족 결합으로 되어 강자가 있으니까.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들 요금제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기본 요금제를 쓰고 저에게 가끔 이런 데이터 쿠폰이 나옵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충전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단통법이 만들어진 게 네. 2014년 10월이더라고요. 햇수로는 이제 10년이 되는 건데 우선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통법이 왜 만들어진 건지 그 계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도란 단통법 기자? 관련돼서는 약간 뭐랄까 그 반성을 하는데요. 반성이요? 네, 제가 2013년에 통신 출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통신사들이 밀었던 게 단통법 빨리 이거 우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였고요. 저도 약간 그 통신사의 그 논리에 길들여져서인지 단통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때 저는 아니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호갱을 만들고 이렇게 불법으로 대리점들이 활개를 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단통법을 도입을 해서 저의 취지는 모두가 똑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그렇게 단통법 이전에 이 통사들이 쓰던 마케팅 비용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아니면은 고객한테 뭔가를 더 혜택을 주는 식의 방법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 불법 보조금 쓰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저는 단통법에 찬성했어요. 찬성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야, 이실직고 하시는 네. 거죠. 그런데 막상 물론 저는 이제 2014년에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게 단통법이 아까 그 뭐 어떤 형태로 사건 아니면 어디서 사건 간에 보조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단통법의 취지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럼 그렇게 돼서 불법 보조금에 쓰던 마케팅 비용이 이 통사는 절약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절약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요금 할인 등으로 뭐 어쨌든 어떤 혜택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고스란히 자기들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요금제는 그대로 비싸고 그리고 소비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샀다면 이제는 모두 다 비싸게 사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호갱은 없어졌는데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호갱이 사라지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네.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비판을 하고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를 한번 좀 따져볼까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1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도 그렇고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마케팅비를 아끼게 되면서 이익의 질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원래 취지는 그렇게 불법 보조금을 쓰지 말고 마케팅 비용을 아껴가지고 고객 요금을 낮춰달라는 건데 이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통 3사가 마치 담합을 하면 안 되지만 담합을 한 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망에 투자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단통법 도입에 따라서 아끼게 된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이제 이익으로 환원을 시킨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문제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약간 반성이 아니라 약간 통신사의 약간 꼼수였는데 단통법을 도입을 할 때요. 네. 그 이제 그 보조금을 이게 이제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통사에서 주는 게 있고요. 제조사에서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통사에서 얼마가 오고 제조사에서 얼마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소비자들은 잘 몰랐죠.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단통법을 도입하면서 이거가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리시키자라고 했으나 요 분리시키는 건 이통사들한테 약간 이통사들의 이익을 약간 더 저해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분리 공시제는 빠졌어요. 이통사들이 그리고 제조사들은 다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요 분리 공시제는 싹 빠지고 그냥 도입이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만 이익이 전가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단통법을 개정한다거나 뭐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리 공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조사에서 나오는 공시지원금이 얼마고 그리고 이통사에서 나오는 공시지원금이 얼마고 이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적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뭐 싸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분리 공시되는 지원금이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조사에서 이거 영업 비밀이다. 우리의 가격이 얼마에 나가는 게라고 해서 안 되는데 이 분리 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신사나 아니면 이제 다말기 제조사 입장에서 이게 영업 비밀이다, 민감한 정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는 돈 얼마, 이렇게 붙는 돈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공시를 한다 한들 그러면 그거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분리 공시를 한 뒤에 그다음에 그걸로 아낀 돈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시지원금 자체를 막 상한선으로 묶어버린 상황에서는 과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시지원금 상한도 높여야죠. 그렇죠. 네, 계속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상한선을 높여야 된다. 이런 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요. 2020년에도 나왔었고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 뒤로 정기적으로 법안 발의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뭐 국회에 맡기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통신사도 걸려 있지만 이제 제조업체도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제 뭐 로비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아직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쌓여져 가고 있고 이걸로 인한 부작용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제 고쳐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물가가 뛰는 거에 대한 이 잡기 위한 부담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사 그리고 이제 은행권 이런 데에 이제 지우다 보니까 다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단통법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단통법을 이제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금 차등 지급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만 호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사실 잡히지는 않았어요.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되고 나서 2014년 말에 나온 기사들 보면 단통법 비웃는 아이폰 6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때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였는데도 아이폰 6 불법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전의 어느 판매점 앞에 뭐 밤새워서 줄 서고 아이폰 6를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뭐 경쟁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통하겠다고 이제 줄 서고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지금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이
뭐 단톡방을 만약에 위반을 하면 벌금 받는 정도니까 벌금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약간 영업을 하겠다라는 판매점도 굉장히 많고 지금 보면 스마트폰 개통 성지 리스트 이런 거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뭐 포털에만 검색해봐도 그렇죠. 대리점별로 가격 비교가 쭉 나오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 핸드폰은 2020년에 만든 건데 그때 동대문의 의류상가의 구석에 있는 이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는 대리점에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만들었는데 저 거의 이거 그때 거의 제로 가격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뭐 한 6개월간 뭐 10만 원짜리 이제 요금제를 써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긴 했었지만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5월 3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성지 시세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봤거든요. 네. 삼성의 가장 최신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갤럭시 23인데 네. 256기가를 이제 만약에 번호 이동으로 가입을 하면 SKT와 KT는 기기값을 12만 원만 내면 돼요. LG 플러스는 LG 유플은 심지어 공짜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기기 추가가 135만 원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매사 입장에서 판매점에서는 고액인 이제 휴대폰 요금제 가입을 유치를 하면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든요. 판매 장려금이라를 받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이제 일부 고객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점 입장에서는 그냥 박리담회로 내가 조금 남겨 먹더라도 이런 걸 고객한테 좀 돌려주면서 이제 이 휴대폰을 좀 싸게 팔아보자 뭐 이런 건데 뭐 이 시세표 보면 심지어 이제 돈을 돌려받는 기기들도 좀 있고 이러니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판을 치고 있고 단톡법의 취지가 완전 무색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불법 보조금 문제도 그동안 사실 계속 나왔던 게 뭐 판매점 문제라고 꼬리 자르기를 많이 하죠. 사실 통신사들이 자기네들 모른다라고 하지만 실제 본사에서 다 높은다고 누구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으로 주고 대신에 고가 요금제 가입시켜서 보는 줄도 빼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거죠. 네. 대리점과 통신사가. 저는 이 단톡법 지금의 단톡법을 온전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톡법을 폐지해야지 뭐 이 통사들이 좀 더 경쟁에 나서면서 그런 경쟁 촉발로 단말기값 내려간다는 논리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된다는 논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통신사 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계값 지원한 공시지원금이 있고 하나는 선택약정이라고 해서 기계값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요금제를 매월 25% 할인해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대부분 두 번째 요금제 할인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약정. 그게 처음에는 20% 할인이었는데 25% 할인으로 할인폭이 좀 커지기도 했고요. 이것도 더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통신사들 지원금을 더 늘려서 휴대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통신사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늘리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고가 요금제로 그렇죠. 전가시키죠. 전가를 시키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 다시 또 바보 만들 수 있는 돌고 돌아서 전 국민의 이제 호갱이 되는. 저는 단통법이 단톡법 비율은 어쩌고 했지만 그 2013년 상황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낮은 건 맞아요. 그때 정말 보조금 판을 치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페이백도 해주고 막 이게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보다 낮은 건 맞는데 여전히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단통법에 만약에 저는 약간 그때 그럼 경쟁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공시제하고 그다음에 뭔가 할인폭 더 확대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이 통신사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세계의 통신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없어요. 서비스 차이가 없어요. 품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가지고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가 싸게 새로 가입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요금제가 1,000원 단위로 다 똑같아요. 요금제가. 아니 어떻게 통신사가 다른데 요금제가 다 똑같아. 이거는 뭔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통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완책 중에 하나로 할인폭을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고 경쟁을 그것도 제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폐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각 통신사, 각 대리점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근데 그게 2014년에는 모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으니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거다 해서 일률적으로 통제하자 이러면서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름값도 그렇고 뭐
금리 비교, 은행 대출 금리 비교도 그렇고 비교 사이트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피넷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통신사 요금, 대리점별 가격 현황을 지도처럼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이 비교해서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로 그게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경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선택 약정을 그러면 이제 20%에서 25%로 이제는 30% 높여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면서 갈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투명하게 다 공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이제 불법과 합법을 자로잰데 이제 딱 잘라야 되는 영역인 거고 그런 그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시장 블랙마켓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가격을 통제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 통신사는 어쨌든 과점 체제잖아요. 이게 맞아요. 보니까 알뜰폰을 제외하고는 SKT가 40%, LG 플러스와 KT와 LG 유플이 각각 뭐 22%, 20% 이 구조가 몇 년 동안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 통신사는 사실 라이센스 산업인 거잖아요. 정부가 어쨌든 간에 라이센스를 줘야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담합 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오피넷에 보면 주유소 가격 다 공시가 되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싼 데를 찾아가서 기름을 이제 주유하고 뭐 이게 가능한데 이런 시스템을 약간 갖추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고 뭐 단톡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약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양성화하자는 거죠. 이게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저는 아까 이대호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약간 정보 공개 차원 플러스 그리고 약간 이제 담합을 조금 규제해야 되는 정부 역할을 조금 조합을 하면 뭐 충분 훌륭한 약간 이제 절충안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래 님이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터넷에서 핸드폰 싸게 파는 곳 검색해서 이른바 성지라고 하는 곳 찾아가잖아요. 이용래 님이 성지 가격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찾아가면 맞아요. 카드 아니에요. 가입, 고액 요금제, 부가 서비스 추가되는 가격이 올라가서 총액이 확 오르고 막상 가면 그 가격에 안 파는 곳도 다수입니다. 미끼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라고 해주셨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우롱을 당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게 뭐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지금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조사가 휴대폰 팔고 이통사는 서비스만 파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유통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끔 뭐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과점 체제라서 안 되는 건지 이른바 이제 이게 어떻게 요금제 가격이 다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야 되는 게 저는 이게 뭐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호갱이었던 사람들이 알뜰폰 쓰는 게 지금 알뜰폰 가입자가 17%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예. 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깨는 게 지금 알뜰폰 조금 잠식하고 있는 게 알뜰폰 가입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소비자들도 기존의 통신 3사의 요금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작업자와 알뜰폰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통신 3사에 대한 요금제를 매우 좀 다변화하거나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한 좀 그 통제 또는 사실상 담합이 지금 수십 년째 이어져 맞아요.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필요한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144님이 인천의 화물기사라고 하시면서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평일에는 운행하느라 청취하지 못하는데 오늘은 힐링하듯이 듣고 있습니다. 원탁의 기자 패널분들 목소리가 간만에 들어도 친숙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요즘 특히 죽을 지경입니다. 내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늘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운송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오늘 나들이 차량으로 도로는 주차장이 됐을 겁니다. 라고. 일감이 생기면 라디오를 끄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 이틀 라디오 못 들으셔도 좋습니다. 일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저희도 똑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궂은 날씨에도 스튜디오 나와주신 세 분의 기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753님) 여기는 꽃 시장이에요.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 대목인데 손님이 없네요. 힘들어도 좋으니까 꽃 시장에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전만큼 또 꽃을 많이 안 사게 되죠. 그런 것도 선물하는 것도 좀 뭐 막 법으로 규제되는 것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농산물 규제는 좀 김영란법도 좀 한도가 높아지곤 했습니다만, 날씨 좋은데 집안에 꽃을 좀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동화를 마지막으로 읽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이 동화는 그냥 애들만 보는 거다라는 생각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직업의 세계 시간에 동화 작가의 직업과 삶을 좀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의 직업의 세계네요.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제가 만난 분은 2014년에 이제 작가로 데뷔해서 한 6권 정도 동화책을 낸 분이었고요. 네. 대표작이 이 딩동거미라는 책입니다. 딩동거미. 네. 이제 거미를 소재로 한 동화책인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약 한 12세 정도 찍었고요. 오, 많이 팔린 거죠? 그 정도면? 그렇죠. 10세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건데, 근데 그 2017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내고 한 2년 정도는 전혀 이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방송에 나간 이후로 인기를 얻어서 추가 인쇄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힘입어서 작년 말에 2탄인 딩동거미와 개미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딩동거미도 있고 딩동개미도 있고 살짝 찾아봤는데 캐릭터도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화 작가가 되려면 왜 시인이나 소설가는 어디 뭐 등단한다, 그렇죠? 출품을 해놓고 거기서 상을 받고 등단한다, 이런 과정이 좀 있던데 동화 작가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맞습니다. 동화 작가 역시 이 신춘문예나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각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동화 작가 양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한 6개월 과정의 워크숍을 수료하게 되면, 네. 이제 수료한 분들이 책을 한 권씩 완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워크숍 발표회 때 각 출판사에서 관계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계약하고 등단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이제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거네요. 오디션. 그렇죠.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이제 출판사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네. 본인이 이제 동화책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가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스타일이나 양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갖추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처음에 출판사의 거절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퀄리티가 조금씩 높여져 가고 출판사 계약을 통해서 책을 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뭐 문턱이 낮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동화를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동화의 소재는 거의 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글감을 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동화 작가마다
뭐 동화 작가의 성향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만난 분은 이 주변에서 영감을 주로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이 딩동검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도 거미, 개미, 뭐 이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거미가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잡아주는 뭐 인간에게 이로운 곤충인데 이미지는 좀 징그럽잖아요. 특히 애들이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미를 보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한번 입혀주자라는 생각에 거미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이 캐릭터를 입혀주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 이제 모델, 이 거미를 관찰해서 특징들을 살리고 작가의 상상력을 거기에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건데 책에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 네. 나이부터 뭐 성격, 자라는 환경, 버릇 요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캐릭터를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거미에다가 빨간 팬티를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또 독특한 캐릭터가 되는 거네요. 또 나름대로 그 캐릭터들의 세계관도 요즘엔 막 입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뭔가 스토리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네.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보통 이제 캐릭터가 좀 정해지면 그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그 네.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동화책을 주로 소비하는 아이들의 나이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보통 동화책이 16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16페이지요? 네, 16페이지인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페이지 수다라고 해서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약간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 그렇죠. 이제 뭐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한 6, 7세 정도면 페이지가 좀 늘어나지만 가장 많이 소비하는 4살, 5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면 한 16페이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이 16컷으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썸네일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수정을 거쳐서 이제 초판에 가까운 더미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더미북을 각 출판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드가 맞는 출판사와 연결이 되면 또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책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사실 동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그림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또 그 글을 잘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림하고 글 이거 둘 다 잘 그리고 잘 써야 됩니까? 동화 작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네. 이 동화 작가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제가 만난 이 작가는 그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몇 번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성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원자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계별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림 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고 네. 저같이 이제 그림에 소질이 없거나 뭐 글을 많이 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초보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뭐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뭐 그림을 실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그림 작가를 이제 매칭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방법은 다 있는 거네요. 자,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동화 작가들의 수입인데 수입이 사실 일정하지는 않죠. 이 수익 구조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동화 작가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네. 거의 뭐 1% 실상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1년에 한 3권 이상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1년에 3권 이상 쓰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데 빨리빨리 하더라도 한 뭐 3권 정도 내기가 어려운 구조고 이 한 권을 낼 때 계약금이 편당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약금. 그것도 네. 이제 작업 전에 일부 받고 책이 나오고 나서 일부를 이제 받으니까 네. 크지 않는 금액이고 보통 일반 작가들의 평균 인세가 10%인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세 이상 찍지 않는 이상 이 인세로만 먹고 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동화 작가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동화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좀 매력을 좀 느껴야 되는데 네.
우선 작가가 정년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작업의 양이나 뭐 시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좀 꼽았고요. 책이 출간되면 이제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강의 요청이 온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점도 매력으로 좀 꼽았고요. 제가 만난 분 이 작가님은 이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이 동화책을 내고 나서 누가 이제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하면 더 보람이 될 테고요. 오늘 한경자벤조이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화 작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요즘에는 또 사실 웹툰이 많아지고 있는데 웹툰은 뭐 멜로, 판타지도 많고 근데 또 오히려 성인물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동화는 왜 웹툰에서 보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동화책 한 권 사들고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진희님은 아이들 키울 때 동화책 빌려다가 열심히 읽어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금방 크죠. 동화책 어른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동화책을 한번 같이 꺼내서 읽어봐야겠네요. 이걸로 어린이날 때우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계획도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선물 같은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